식민지 근대화라는 트라우마. 쌀 수출론을 비롯해 일제가 식민 지배를 통해 한국을 수탈하기는커녕 오히려 발전시켰다고 보는 견해가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때의 발전이 토대가 되어 1960년대 이후에 고도 성장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절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이런 주장은 분노를 자아낸다. 간혹 일제 시기를 경험한 노년세대 중 일부가 외놈들이 일은 잘했다고 사석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공론의 영역에서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간 큰 사람은 오랫동안 없었다. 해외 한국학 연구자 중 저명한 인물인 브루스 커밍스의 말처럼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오랫동안 우월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여겼다. 그런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당했다는 사실은 한국인에게는 수치스러운 역사이자 지워버리고 싶은 트라우마다. 한국인은 긴 역사 동안 한반도로부터 문명을 전수받은 일본이 배은망덕하게도 한국을 침략했을 뿐 아니라 철저히 수탈하고 억압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그 배은망덕한 일제가 수탈과 억압커녕 경제발전의 은인 노릇을 했다는 주장은 한국인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 금기가 공공연한 도전의 대상이 된 지 이제 오래다. 그것도 그 나름 풍부한 실증 데이터와 세련된 방법론으로 무장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학문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처음에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 시기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 연구에서 출발했지만 오늘날에는 시대적으로는 19세기 이전부터 해방 이후까지를 포괄하고 경제사를 넘어서 사회사, 문화사, 정치사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좁은 의미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 시기에 대한 특정한 경제사 연구 경향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의 식민지 근대화론 패러다임은 다음 세 가지 주장을 뼈대로 삼은 다양한 주장들의 복합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첫째, 적어도 19세기 이후 조선은 내재적 발전은 고사하고 체제 수준의 위기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붕괴기를 걷고 있었다. 조선은 일제의 침략이 아니더라도 망할 운명이었다. 즉 19세기 위기론. 둘째, 일제 시기에 일제의 주도 아래 농업의 생산성 증대와 급속한 공업화를 포함하여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즉 식민지 근대화론. 셋째, 일제 식민 지배의 유산들, 즉 물질적 인프라, 법적 제도적 기반, 인적 자원 등이 해방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었다. 즉 고도 성장의 식민지 기원론. 여기서 이 거대한 주장들을 자세히 검토할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하자.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 시기에 근대적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 협의의 식민지 근대화론이 내세우는 주장을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일제 시기 동안 한반도의 경제는 전체적으로 연평균 3%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했는데 이는 동기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에 속한다. 둘째,
흔히 조선 농민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비판받아온 토지조사 사업 1911년에서 1918년의 경우에도 불법적인 토지 수탈은 거의 없었고 광대한 국유지, 즉 청도부 소유지 창출도 없었다. 오히려 근대적 등기제도를 도입한 일은 한 가지 물건, 토지에는 한 명의 주인만 인정한다는 일무일주 원리를 확립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발전이었다. 소유 관계가 복잡한 전 근대적 토지 제도를 혁파하고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근대적 토지 제도를 창출한 것이다. 그 결과 토지의 상품화가 촉진됐으며 농업 경영에서 축적된 자본의 산업자본 전환을 용이하게 만들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셋째, 어떤 서구 제국주의자들과도 다르게 일본은 철도, 도로, 학교, 병원 등 식민지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확충에 과감히 투자했다. 넷째, 식민지라는 엄연한 현실상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민족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전체 파이가 워낙 빨리 커졌기 때문에 조선인도 성장의 혜택을 입어서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도 향상되었다. 다섯째, 조선인들 중 일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근대적 지식과 기술을 익혔고 기업 경영, 국가 관리의 경험을 체득했다. 여섯째, 이 경험이 해방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핵심적 토대로 작용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도해온 연구자들은 이런 주장들에 기반하여 일제 시기 동안 이른바 근대적 경제성장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근대적 경제성장이란 미국 경제학사 사이먼 쿠즈네츠가 제시한 용어로서 적어도 30에서 40년의 장기간에 걸쳐 1인당 생산의 성장과 인구 성장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컨대 생산성과 인구가 동시에 장기간 성장하는 현상이다. 저서 근대적 경제 성장에서 쿠즈네츠는 다른 시대와 구별되는 통일적인 특징을 지닌 상대적으로 긴 기간, 예컨대 100년 이상의 기간을 경제적 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과학에 기초한 기술의 확산을 특징으로 하는 지난 250년간의 경제적 시대를 묘사하기 위해 이 근대적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근대적 경제성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 현상일까? 경제적 관점에서 전 근대와 근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극복할 수 없는 숙면처럼 보였던 멜서스의 덫을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멜서스의 덫이란 무엇인가? 전 근대 사회에서도 인구 성장과 1인당 생산의 성장 자체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왜 그럴까?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은 인구 증가의 속도보다 생산성 증가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말이다. 전통적인 농업 경제에서 생산성이 인구 증가 속도보다 꾸준히 더 빨리 증가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생산성이 증가하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농업 기반 경제의 한정된 토지 자원으로는 늘어난 인구를 계속 부양할 수 없다. 결국 생활 수준은 다시 악화되고 인구도 다시 줄어든다. 숙명의 덫이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1인당 생산이 인구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현상이 30, 40년 이상 진행되려면
산업혁명과 농업혁명이라는 생산기술상의 혁신적 발전이 불가결하다. 이런 점에서 한 사회의 경제가 근대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를 가리려면 30, 4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와 1인당 생산의 증가가 동시에 실현되었는지를 따져보면 된다는 것이다. 20세기 초기에는 의학이 발달, 특히 전염병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기술의 발전, 영아 사망률의 감소, 화학비료 사용에 의한 농업 생산량 증가 등에 따라 거의 모든 나라 지역에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따라서 인구의 장기간 성장이라는 첫 번째 조건은 식민지 조선에서도 여지없이 관찰된다. 일제 시기의 정확한 인구 성장률은 여전히 논란거리인데, 이는 근대적 의미의 센서스, 당시 명칭으로는 국세조사가 1930년에야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인구 성장률 수치는 논쟁의 소재가 되기도 하지만, 일제 시기에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함께 쓴 한국의 경제성장 1911년에서 1945년에서는 이 기간의 인구 성장률이 연평균 1.1%였다고 추계한다. 따라서 이제 1인당 생산, 현대적 개념으로는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일제 시기에 근대적 경제성장이 발생한 것이 된다. 즉,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완성하는 방법은 일제 시기의 지속적 성장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들은 조선천도부가 매년 발간한 기초 통계 자료인 조선천도부 통계연보에 나타나면 매년의 인구, 생산액, 물가, 임금 등의 데이터를 수정 보완하여 1911년에서 1911년부터 1940년의 30년 동안 연평균 3.7%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민간 소비 지출 또한 연평균 3.3%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의 인구 성장을 감안하면 1인당 증가율은 연평균 1.9%로 추계된다. 이 기간이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끼어있는 세계적인 저성장기였음을 감안하면 30여 년에 걸쳐 식민지 조선은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지역 중 하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드러낸 한국 학계의 초상. 식민지 근대화론을 미친 소리로 치부하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만만한 주장이 아니다. 반복론도 탄탄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도 꽤 충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주장은 한국이나 일본의 일부 우익학자들만 내놓은 것도 아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 나아가 근대화를 추진했다는 주장은 1980년대 초부터 제3자적 위치에 있던 서구 연구자들에게서 먼저 나왔다. 마크 피티, 사무엘 파오 사노 등 학자들이 일제의 식민지배가 지닌 개발주의적 측면에 일찍 주목한 바 있다. 한국인에게 충격적일 수도 있는 것은 해외 한국 학계를 대표하는 친한파의 거두 브루스 커민스도 그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일제의 식민주의가 서구와 달리
식민지의 근대적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식민지 개발주의라고 부를만하다고 평가했다. 놀랍게도 국제학계에서 일제수탈 측면만을 강조하는 한국 역사학계의 주장은 냉철하지 못한 국수주의적 태도로 자주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서구 학계 연구자라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결국 옛 제국주의 국가 출신이고 결국 그 시선에서 바라보기 때문은 아닐까?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까? 우리만의 자위, 우리만의 음모론 속에서 세상을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이 학자들이 일제나 서구 제국주의를 참여하는 우익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대부분은 비판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사실은 한국 학계 쪽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쪽이 솔직하지 않을까? 해방 이후 오랫동안 한국의 역사학계는 일제가 남긴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했다. 그것은 물론 꼭 필요한 과업이었다. 하지만 민족적 치욕의 치유 과정에서 역사서술의 객관성이 적잖이 훼손된 것도 사실이다.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일제가 조선인 토지의 40%를 수탈했다는 수십 년간의 교과서 서술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증적 근거가 박약한 이 주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이 장 앞머리의 쌀 수탈에 대한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학계의 박약함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는 역설적이게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끈 대표 학자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자신이다. 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는 원래 열렬한 좌파 민족주의 학자였다. 식민지 조선이 자본주의적 공업화는커녕 일제 수탈에 의해 여전히 반봉건 사회에 머물러 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인물이다. 심지어 198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은 변함없이 식민지 반봉건 사회에 머물러 있다고 강변했다.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인 한 자본주의적 근대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완강한 신념 탓이었다. 오래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고도 성장하고 있던 한국 경제가 여전히 식민지 반봉건 사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은 일부 민족해방 운동 진영을 제외하면 사회운동 꼭 내에서조차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받던 시절이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창자들은 그 정도로 과도한 민족주의자였다. 그렇게 허술한 이념적 주장이 현실 앞에서 하염없이 무너지자 이번에는 반대편 극단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중반까지 수탈과 개발론 또는 식민지 공업화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경제사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에는 완고한 민족주의 사관이 낳은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진지함이 있었다. 공업화라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그 나름의 치열함이 있었다. 개발과 수탈이라는 양면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문적 진전의 목표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 연구자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비판자들의 경멸스러운 명명을 한사코 거부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 학계의 논의 수준은 한 단계 도약했다. 그들 중 일부는 이 멸칭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받아들였다. 나아가 주관적 신념을 최대한 배제한 통계적 실증적 접근에 추구라는 자기 반성마저 배반했다. 그리하여 일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뉴라이트 운동의 선봉에 선 사실상의 우익 정치운동에 합류하게 되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식민지 근대화론에는 어떤 실증상의 문제가 있을까? 굵직한 쟁점만 살펴보자. 초기에 식민지 공업화론 연구를 선도했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비판해온 경제학자 허수열의 주장에 주로 기초한다. 첫째, 일제가 남긴 공식 통계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둘째, 통계가 없는 1941년부터 1945년 기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셋째, 과연 일제 시기 동안 근대적 경제성장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일제 통계, 특히 1910년대 통계의 신뢰성 문제다. 이게 왜 중요할까? 만약 식민지배 초기인 1910년대의 통계 수치가 부정확하고 실제보다 낮다면 결과적으로 일제 시기 전체 성장률이 과대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 시기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통계는 그대로 믿고 쓰기 어렵다.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던 건 바로 조선총독부였다. 자기들이 만든 통계라 그 부실함도 잘 알고 있었던 것. 총독부가 일부러 조선이 경제 수준을 축소평가했던 건 아니다. 통치 초기라서 실상을 파악하는 행정력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이하 통계연보로 약칭의 경지면적 추이가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1910년에서 1918년 사이에 경지면적이 무려 76% 증가했다. 그러므로 1919년 이후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한 나라의 농지가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76%나 늘어날 수 있을까?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올까? 답은 간단하다. 처음에는 경지 면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토지조사 사업의 진행에 따라 파악된 면적이 커진 것이다. 연구자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다. 농업사회의 통계에서 경지 면적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조차 저렇게 부실했다면 다른 통계들은 어땠을까? 총독부 스스로 부실함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강구했다. 토지조사 사업 완결 후에 발행한 통계연보 1918년판 1920년 간행과 1919년판 1921년 간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1910년대의 통계를 수정 보완했다. 하지만 가장 기본되는 경지 면적의 수정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지 생산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담보당 생산량 증가율 또한 1910년대가 이후부터 훨씬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수치들이 매우 많다. 모두 식민 지배 초기인 1910년대에 통계 파악 능력이 부족했던 탓이다. 두 번째, 통계가 없는 1941년부터 1945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통계연보는 1940년판 1942년 발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 전황이 악화되자 행정의 가장 기본인 통계 업무조차 포기했던 것이다.
전쟁 중에 식민지 조선의 경제는 총체적으로 붕괴하고 있었으며 대중의 생활 또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어느 정도로 악화되었을까? 통계는 없지만 짐작해볼 만한 근거는 있다. 인구와 경제에 관한 장기 통계 연구로 널리 알려진 영국 경제학자 앵거스 매디슨은 식민지 조선의 1인당 GDP가 1990년 달러 구매력 환산 기준으로 1911년에 777달러에서 1938년에 1482달러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1945년에 남한 기준 616달러로 추락했다고 추계한다. 1945년의 소득이 1911년보다 낮다고 보는 이 추정치를 통해 우리는 전쟁 기간의 고통과 퇴보를 짐작할 수 있다. 필설로 표현하기 힘든 엄혹한 갓난의 시기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이 기간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통계가 없다는 이유다. 통계가 없다고 삶도 없었던 건 아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전쟁이라는 예외적 사건에 따른 퇴보이자 고통이니 좀 달리 보아야 한다고?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계속 성장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식민 통치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면서 식민지라서 끌려들어간 전쟁을 예외라고 치부한다면 공정하지 않다. 이 5년의 고통과 붕괴도 포함해서 평가해야 한다. 세 번째, 일제시기 동안 과연 근대적 경제성장이 일어났는가? 앞에서 살펴보듯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1911년에서 1940년까지 30년 동안 식민지 조선의 인구와 1인당 생산이 꾸준히 늘어났다고 본다. 쿠즈네츠가 말하는 근대적 경제성장이 이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간 중에 인구와 1인당 생산이 동시에 해마다 연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1911년에서 1918년, 1932년에서 1937년 사이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1910년대 통계는 신뢰도가 낮다. 결국 이 두 현상의 동시 성장에 부합하는 기간은 1932년에서 1937년 뿐이다. 적어도 30에서 40년 이상 동안 꾸준히 인구와 1인당 생산이 동시에 증가할 때 근대적 경제성장이라고 보는 쿠즈네츠의 기준에는 꽤 부족하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나아가 일제시기의 발전이 1960년대 이후 고도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럴까?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그리고 법, 제도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물적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식민지 공업화는 북한 지역에 집중됐다. 일본 질소비료 주식회사 총독부의 후원 아래 세운 거대한 산업도시는 함경남도 흥남이었다. 오노다 시멘트의 평양교외 승호리 공장을 포함하여 5곳의 시멘트 공장도 북한에 있었다. 1942년에 지은 남한의 삼척 공장은 제대로 가동되지도 못했다. 해방 시점에 한반도 전체 발전량의 88.5%가 북한 지역에서 나왔다. 그나마 있던 남한 지역의 공업시설은 90% 정도가 한국전쟁 때 파괴됐다. 남한은 일제시기로부터 물려받은 물적 자원이 거의 없다. 인적 자원은 어떨까? 해방 후 지배 엘리트가 오랫동안 일제시기에 교육받은 인물들이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박정희도 고위 관료들도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였다. 일제의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군국주의 시절의 낡은 지식으로는 미국식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부응하기 어려웠다. 관료와 교수 중에서 선발된 핵심 인물들이 미네소타 대학, 피바디 대학, 시라큐스 대학 등에서 미국식으로 재교육을 받았다. 교육제도와 내용도 상당 부분 미국식으로 개조됐다. 일제의 영향과 미국의 영향을 상대평가하는 것은 계속 탐구되어야 할 과제다. 법과 제도의 영향은 더욱 단언하기 어렵다. 우선 그 영역이 너무나 방대하고 일제 시기로부터 내려온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경제성장과의 긍정적 부정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 가지 사례만 살펴보자. 법률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방대하고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민법이다. 한국의 민법은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05년에 폐지된 호주제가 대표적이다. 호주제 폐지론이 나올 때마다 유림에서 전통의 수호를 명분으로 반대했지만 사실 민법상의 호주제는 유교 전통보다는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일본식 호주제에 더 가까웠다. 그렇다고 해도 민법의 성격을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매우 어렵다. 1957년 제정된 민법의 근저에 일본 민법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독일, 대만, 당시는 자유중국 등 외국의 사례도 많이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법률 조항과는 별개로 판결에서 판례 참조 등의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일본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다. 법이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이유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농지개혁 없이 근대화가 가능했을까? 해방 당시 한반도 인구의 80% 가까이가 농민이었다. 이 가운데 또 80% 정도가 소작농과 자소작농이었다. 전체 농지의 60%는 소작지였다. 가혹한 소작료 탓에 인구의 절대 다수인 이 농민들은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근대적 현상이 나타났다. 낮다고 해도 인구 절대 다수가 소작농인 상태에서 전반적인 근대화가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지개혁이 절실했던 이유다. 지금껏 농지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극심한 불평등과 정치적 혼란이 반복되는 제3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면 농지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지주계급은 어디서나 산업화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을 대표한다. 계급을 붕괴시키지 않은 한 본격적인 산업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정치적 해방 없는 식민지 근대화의 미래는 뻔하다. 지주를 핵심 지지 세력으로 삼고 지주 경영을 뒷받침하던 식민지 체제에서 농지개혁은 언감생심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모든 독립운동 세력은 농지개혁을 약속했다. 해방이 됐을 때 농지개혁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였다. 그저 일본인 지주를 조선인 지주로 바꾸는 것이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해방은 내 삶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일이 되어야 했다. 농지개혁은 절대다수 민중의 열망이었다. 더욱이 1946년 3월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농지개혁이 실시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미국의 입장은 어땠을까? 당초에는 농지개혁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의 패배와 공산당의 승리가 분명해지고 남한과 일본에서 좌익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자 동아시아에서 농지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바뀌게 됐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러시아 혁명 후 미국으로 망명한 농업경제학자 울프 라데진스키다. 그는 사회주의 혁명을 막으려면 농민에게 농지를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미국 국무석을 움직였다. 국무성은 그를 일본으로 파견해서 메가더를 설득하게 했다. 일본에서 농지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계기다. 남한의 미군 정도 태도를 바꿔 농지개혁에 나섰다. 한국, 일본, 대만은 모두 이 시기 전후에 5인 가족 기준 농가 1허당 3정보 9,000평을 토지 소유 상한선으로 한 농지개혁을 실시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물론 한국인의 의사나 노력과 무관하게 농지개혁이 추진된 것은 아니다. 미군정으로 하여금 농지개혁에 나서게 만든 궁극적 힘은 결국 남한 농민의 열망이었다. 미군정은 정부 수립 전 임시 입법을 위해 설치한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을 통해 농지개혁을 추진했다. 문제는 과도입법위원회 다수당이 친일 지주 세력이 뭉친 한국민주당이었다는 점이다. 한민당 그리고 한민당과 결탁한 이스만은 농지개혁이 정부 수립 이후에 추진할 과제라며 집요하게 반대했다. 그러자 미군정은 우회로를 선택했다. 자신들이 관장하던 일본인 귀속 농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농지개혁을 실시한 것이다. 1948년 3월이 이 조치로 농가 1호당 2정보 6,000평 정도의 농지를 분배받았다. 1년 생산액의 20%를 15년간 내면 자기 소유가 됐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 중 24%가 농지를 분배받았다. 아마 이 개혁은 1946년 북한의 농지개혁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일본인 지주의 땅을 붙이던 동네 이웃이 자기 땅을 갖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잠자코 있었을 리 없다. 한민당과 동맹하고 있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한민당과 결별하고 농지개혁을 추진하기로 마음을 바꿔먹었다. 주무장관인 농림부 장관의 사회민주주의자 조봉암을 임명하고 농지개혁을 맡겼다. 물론 이승만은 농지개혁이 철저히 실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다. 개혁은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이었다. 그래도 조봉암이 주도로 우여곡절 끝에 1949년 4월 농지개혁법이 입법되었다. 다음 해인 1950년 2월에 개정을 거쳐 한국전쟁 직전부터 개혁이 실행됐다. 농가 아닌 자, 즉 부재지주의 농지, 작용하지 않는 농지, 3정보 초과 분해 농지를 유상몰수하여 농민에게 유상 분배했다. 농민이 지불해야 할 지가는 해당 농지주 생산물의 평년당 1.5배였다. 이를 5년간 현물로 균분상환하는 것이어서 연 수확물의 30%를 5년간 상환하면 자기 땅이 되는 셈이었다.
미군정의 농지개혁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다. 수확물의 50% 이상을 소작료로 바쳐도 영원히 지주의 땅이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천지백개백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주에 대한 지가 보상은 주 생산물의 평년작 3배로 하고 5년 동안 현금 균분 상환하기로 했다. 다만 지주가 할인의 방법으로 현금화를 통해 공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가증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남한의 농지개혁은 오랫동안 폄하되어 왔다. 근거 없는 평가는 아니다. 전쟁으로 인한 혼란, 지주들의 저항, 불법, 은폐 등으로 전체 소작지의 42.4%만 분배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소작지는 지주가 농지개혁 이전에 농민에게 강매했다. 그런데 연구가 진전되면서 지주의 사전 강매가 대부분 농지개혁법 비조건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은폐된 농지의 90% 이상이 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협상을 통해 자작지화되었다. 농민들은 어느 쪽이나 별 차이가 없었지만 지주 쪽은 이 방법을 훨씬 선호했다. 막 출범한 가난한 정부였다. 지주들은 지가증권을 잘 믿지 않았다. 동리 내에서 잘 아는 농민들에게 현물로 받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여겼다. 실제로 지가증권은 시장에서 액면가의 절반으로 거래된 수준이었다. 한국 전쟁의 영향도 컸다. 전쟁은 거대한 비극이었지만 농지개혁의 성과라는 면에서는 뜻하지 않게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우선 지주들은 지가증권 할인으로 얻은 현금 중 상당액을 전쟁 중에 다급한 소비로 소모했다. 게다가 전쟁 동안 인플레이션이 1.9배에 달했다. 지가증권의 가치는 극적으로 하락해서 거의 종이 조각이 됐다. 많은 지주들은 재구매 금지 기간이 끝나기만 하면 농지를 되사서 다시 지주가 되기를 꿈꿨다. 지주가 최고 신분이던 시절이니 당연한 욕망이었다. 전쟁 중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지주의 농지 재구매 여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계급으로서 지주도 몰락했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가 추진됐을 때 횟방을 넣는 지주 세력이 없었던 이유다. 1945년 말 총 경지 면적의 34%에 불과했던 자작지의 비중이 농지개혁 실시 직후인 1951년 말에는 무려 96%로 급등했다. 농지개혁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경우도 개혁 후의 자작지 비율은 90% 정도였다. 한국의 농지개혁은 지주제 해체와 자작농 체제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지 소유 균등성을 실현한 선홍의 나라로 변신했다. 이 엄청난 개혁이 한국 사회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일제 시기인 1920년에서 1939년과 농지개혁 이후인 1953년에서 1969년 사이를 놓고 비교해보자. 농업 생산의 연평균 성장률 부가가치 기준은 일제 시기 1.38%에서 농지개혁 후 4.27%로 급상승했다. 농업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도 0.94%에서 2.76%로 크게 상승했다. 이 시기에 한국은 마침내 보릿고개를 넘었다.
대학교와 대학생 수도 1945년에서 1960년 사이에 19개 대학 7,819명에서 63개 대학 97,819명으로 급증했다. 그 배경에는 농지개혁을 통해 자정농이 된 농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교육열이 있었다. 소 팔아 대학 보낸다는 우골탑이라는 말도 이때 나왔다. 이 말은 농민의 처지가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어려운 살림에 무리해서라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농민층이 등장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이렇게 급증한 대학생 집단이 4.19 혁명을 일으켰고 경제개발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상환증서와 지가증권 1950년 3월 10일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이 상환해야 할 보상액의 평가는 해당 농지주 생산물의 평년당 1.5배로 정해졌고 지주에 대한 지가보상은 5년간 균분 상환으로 하되 지주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가증권을 발급하였다. 먼저 파이부터 키우자는 주장.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이 매우 이단적으로 들리겠지만 민족주의적 분노를 조금 가라앉히고 보면 그 논리는 그리 낯설지 않다. 이들은 일제시기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소득교차를 포함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현상이 식민지라서 일어난 민족차별의 결과가 아니라 산업화와 경제성장 초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 확대라고 이해한다.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경제성장이 충분히 진전되면 불평등이 줄어들면서 과실이 골고루 분배된다고 말한다. 파이를 키우려면 당장의 불평등 확대는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물지 않다. 보수주의자는 물론이고 진보주의자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른바 현실주의 진보다. 이런 믿음의 확산에도 쿠즈네츠의 역할이 컸다. 장기간의 실증 데이터를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이라고 입증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1913년부터 1948년까지 35년간의 통계를 통해 미국의 소득 불평등 추세를 측정했더니 불평등이 급속하게 감소했다. 상위 10%가 연간 국민소득 중 차지하는 몫이 이 시기 동안 45에서 50%에서 30에서 35%로 급감했다. 19세기 자본주의 악명 높은 비니빈 부익부는 옛말이 되었다. 쿠즈네츠는 이 발견을 일반화하여 뉴턴 모양의 벨커브, 즉 쿠즈네츠 곡선 이론을 제시했다. 산업화 초기 국면에는 단지 소수만이 산업화가 가져다 주는 새로운 부의 수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커진다. 즉, 곡선이 상승한다. 하지만 발전이 더 진절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눠 가지게 되면서 불평등은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곡선은 하강한다. 가운데가 볼록한 커브 형태의 쿠즈네츠 곡선이다. 산업화 초기의 불평등 확대는 착취나 수탈 때문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불평등은 저절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쿠즈네츠 곡선은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그가 스스로 밝히듯 불평등이 극심한 저개발국들이 자유세계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두려는 의도도 있었다. 불평등과 양극화 비판에 맞서는 무기도 됐다.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는 성장은 모든 배를 띄우는 밀물이라며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제 그 논리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에게까지 활용되고 있다. 21세기 자본이라는 저작으로 21세기 세계 경제학계를 강타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힘써 비판하는 대상이 바로 이 쿠즈네츠 곡선이다. 쿠즈네츠 곡선 이론의 실증적 토대는 취약하며 많은 논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피케티의 비판에는 자신감이 있다. 쿠즈네츠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실증 근거를 갖췄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 길게는 200년 이상에 걸친 각종 통계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 과연 19세기 내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성장과 함께 불평등이 확대되어 20세기 초에 불평등이 극대화됐다. 그리고 1914년에서 1945년 사이에 급속한 서두 불평등 감소가 나타났다. 쿠즈네츠는 여기까지 보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피케티는 그 다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평등은 1950년대 중반에 최저에 이른 다음 서서히 증가하다가 1980년대를 지나며 다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21세기 초가 되자 20세기 초의 정점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쿠즈네츠 곡선 이론은 틀렸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피케티에 따르면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불평등을 교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20세기 전반의 불평등 감소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부터 야기된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충격에 기인했다. 20세기 중반의 장기간 평등 경향은 복지국가의 성장과 함께였다. 1980년대 이후의 불평등 확대는 영국의 마거릿 태처 총리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끈 신자유주의의 반격이 낳은 결과였다. 쿠즈네츠 곡선 같은 분배의 자연 법칙은 없다. 정치가 결정한다. 다시 떠올려보자. 한반도 농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준 것은 일본 대자본이 주도한 국소적인 공업화가 아니었다. 식민지 공업화는 총생산을 늘렸을지언정 농민의 삶을 개선하지는 못했다. 농민의 처지가 개선된 것은 해방 이후의 농지개혁을 통해서였다. 정치가 결정한 것이다. GDP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 재헌헌법을 보라. 식민지 근대화론이 일제의 식민 지배를 무조건 찬양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극우화된 일부의 비상식적 주장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주장들은 객관적인 경제사 연구의 틀에 기반하고 있다. 최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수량화하며 그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신념이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문제적이다. 어느 날 경제에 관한 논쟁을 좌우하는 최종 근거는 GDP라는 숫자다. 나라들 간의 경쟁도 정당들 간의 갈등도 이 숫자에 좌우된다. 식민지 근대화론도 1911년에서 1940년까지의 몇 년이 GDP를 추계함으로써 체계적인 주장으로 성립되었다.
GDP 자체는 무미건조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GDP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말과 사건들은 늘 뜨겁고 격하다. GDP 자체는 중립적으로 객관적인 숫자처럼 보이지만 GDP를 둘러싼 담론의 지형은 중립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 GDP는 클수록 좋다. GDP가 클수록 부자 나라이고 GDP 성장률이 높아야 선거에 이긴다. 일제 시기에 GDP가 저만큼 성장했으나 식민지 근대화가 맞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막상 GDP라는 측정 도구를 창안한 쿠즈네츠 자신은 GDP를 통해 경제 발전의 수준이나 성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대해 처음부터 경고했다. GDP는 경제 현실이 극히 일부만 보여주는 제한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GDP는 경제 현실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방법으로 가공된 추상적 개념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환경 문제 전문가 리처트 하인버그는 GDP를 잣대로 국가의 전반적 건강을 측정하려는 것은 음표의 개수로 음악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GDP라는 측정 도구는 왜 문제인가?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의 1968년의 연설이 유명하다. GDP 대신 GNP를 쓰던 시절인 걸 고려하면서 읽자. 미국의 GNP는 연간 8천억 달러가 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대기오염, 담배 광고, 고속도로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구급차, 현관문에 다는 특수 자물쇠와 이 자물쇠를 부수는 사람을 가두는 감옥, 미국 삼나무 벌목, 도시의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경이로운 자연의 유실, 네이팜탄, 핵탄두, 도시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경찰 장갑차, 텍사스 저격수, 히트맨의 초총, 연쇄살인마, 스패기 나이프,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려고 폭력을 저장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것들은 모두 GNP에 합산됩니다. 하지만 다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 시의 아름다움, 결혼의 힘, 대중토론이 빚어내는 집단지성, 공직자의 청렴, 재치와 용기, 지혜와 배움, 국가 건강과 애국심, 이것들도 하나도 GNP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GNP에는 삶을 살아갈 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아래 서울 집중이 심해지고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건강에도 나쁘고 교통비도 많이 든다. 그 와중에 국가에서 교통관리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면 교통사고가 늘어날 수도 있다.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이 경우 GDP는 증가한다. 교통비도 늘고 자동차 구입비와 수리비, 의료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서울 집중을 막고 직장과 거주지 근접이 이루어지면 몸도 덜 피곤하고 교통사고도 줄고 사람들이 차도 잘 안 바꾸고 의료비 지출도 줄어든다. GDP는 감소한다. GDP는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소득 불평등도 따지지 않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일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는지도 상관하지 않는다. 오직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그 부가가치만 따진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아마티아 센은 프랑스 경제학자 장펄
피투시와 함께 펴낸 책 GDP는 틀렸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계량 체계가 이론의 구상이나 가설의 검증 그리고 우리의 신임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GDP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치들을 너무 당연한 듯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결함 있거나 편향된 통계는 우리를 그릇된 추론으로 인도한다. 이번 위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유럽에서는 수년 동안 높은 GDP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들이 중위소득 같은 여타의 계량 방식에 중점을 두었거나 미국이 가계나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감안해 GDP 성장률을 수정했다면 더불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위험률도 고려했다면 그릇된 열망이 다소 누그러들기라도 했을 것이다. 이들은 프랑스 정부가 설치한 위원회에서 공동작업을 벌였는데 주장의 핵심 요지는 생산보다 소득과 소비에 주목하고 가계의 입장과 분배를 강조하며 시장에서 측정되지 않은 비시장적 행위들로 측정의 범위를 넓히라는 것이다. 이럴 때면 경제적 복리가 제대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것도 지금의 GDP로 측정되지 않으며 분배와 삶의 질에 더 관련되는 것들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지 식민지배를 미화한다는 차원을 넘어선 것에 있다. 분배와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GDP 중심의 성장제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분배보다 기업과 부자의 이윤이 우선이라는 생각 말이다. 생각해보면 해방되고 정보를 수립할 때 민족이 합의 아래 단절하려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좌익 정치 세력이 축출되고 김구의 한국독립당조차 참여를 거부한 재헌의회가 만든 재헌헌법 살펴보자. 지금 우리의 눈높이가 얼마나 후퇴했는지 깨닫게 된다. 재헌헌법은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고 하여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사회민주주의적 지향도 동시에 밝히고 있다. 제8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여 이러한 지향을 더욱 뚜렷이 밝혔다. 제18조는 유명한 이균정권 조항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사기업에서도 근로자가 이익을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제86조에서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명시하여 농지개혁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밝혀놓았다. 제85조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족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력은 공유로 한다고 밝혔다. 제87조는 중요한 운수통신, 금융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모든 좌파적 저항들을 좌익이 축출된 재헌의회에서 만들었다. 다시 한번 독립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당대 사람들에게 독립은 그저 지배자를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지주를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탈이나 착취가 아니라 민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데 독립에 참뜻이 있었다. 바로 그랬기에 좌익이 제거된 의회에서조차 저토록 공공의 이익, 공동의 삶을 지향하는 헌법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나를 포함해서 현대의 평균적 한국인 중 몇 명쯤이나 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 적폐청산, 토차외구, 척결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이들 중에 저 비슷하게나마 총체적인 공공의 비전을 제시한 이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목소리 높여 친일청산 외치며 비판하기 좋은 악질 친일파의 죄상을 드러내는 일도 누군가에겐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친일 청산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는지 오늘의 되새기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하다. 역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 이런 의미일 것이다.